2002년 4월 27일 경기도 수원에서 택시기사 김 씨는 법원 사거리 부근 기사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왔습니다. 택시는 식당 근처에 잠시 주차해뒀었죠. 점심을 먹고 나온 김 씨는 깜짝 놀랐어요. 택시 천장에 달려있어야 할 표시등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경찰서에 들락날락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손해라고 생각하고 단념했어요. 표시등을 다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김 씨의 선택이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택시 표시등을 훔쳐 달아난 건 당시 23살의 허재필과 29살의 김경훈이었어요. 두 사람의 잘못된 만남은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한 달여 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허재필은 2002년 3월 중순 경기도의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종업원으로 취직했고 그곳에서 5개월 전에 입사해 근무하던 김경훈을 만났죠. 얌전한 성격의 허재필은 다른 직원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살갑게 대해주는 김경훈과는 쉽게 가까워졌어요. 서로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 자취하던 이들은 형 동생 하면서 개인 사정까지 털어놓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가정 환경은 너무 달랐어요. 김경훈의 집은 교육자 집안으로 그의 부모는 명문대학까지 졸업한 인텔리였고 가정 형편으로나 집안 배경으로나 김경훈은 아무 걱정 없는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반면 허재필은 어릴 적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계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힘들게 살아온 허재필이 김경훈을 만났을 땐 700~800만 원 정도의 카드빚이 있었죠. 두 사람은 카드빚 문제를 논의하던 중 무서운 범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김경훈이 단지 가까이 지내던 동생의 카드빚 때문에 범행을 제안했다는 것이나 전과 하나 없던 허재필이 무서운 범행 제안에 쉽게 응했다는 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김경훈이 먼저 범행을 제안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김경훈은 좋은 집안에서 자랐지만 재수하던 시기부터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됐어요. 1995년 군복무 당시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4년간 실형을 산 전과도 있었는데 이후 또 범죄를 저질러 전과 7범이 된 그는 항상 돈과 여자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면 쉽게 돈이 생긴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는 부담이 없었어요. 허재필은 비록 전과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던 빚으로 인해 김경훈의 범행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지요.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한탕 크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잔뜩 벼르며 준비하던 두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을 짰어요. 이들이 고안한 방법은 바로 위장 택시였죠. 어느 정도 범행 계획을 세운 들은 바로 목표물을 골라 행동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김경훈은 택시기사 김 씨의 택시에서 훔친 표시등을 자신의 EF 소나타 차량 위에 달았어요. 어설퍼 보이긴 했지만 밤에 보면 진짜 택시와 헷갈릴 정도는 되겠다 생각했죠. 김경훈과 허재필은 당일 밤 곧바로 범행을 시작합니다. 4월 27일 밤 11시 수원시 팔달구의 모 백화점 앞길로 나간 이들에게 발을 동동 구르며 택시를 기다리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피아노 학원 강사였던 박 씨는 일과를 마친 뒤 동료들과 회의를 하다가 평소보다 늦은 귀가를 하고 있었죠. 김경훈을 조수석에 태운 허재필의 위장 택시는 박 씨 앞에 멈췄습니다. 택시에 타려던 박 씨는 조수석에 앉은 남자를 보고 멈칫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허재필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려 행선지를 물었죠. 낯선 남자 둘과의 합승이 부담스러웠던 박 씨는 다른 차를 타겠다며 거절했는데 가는 방향만 맞으면 요금 나눠서 내도 되니까 그냥 타라고 제안하는 택시기사의 말에 할 수 없이 합승하게 됩니다. 잠시 후 차는 신갈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얘기한 목적지와 달랐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조수석 합승 승객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흉기를 들이댔습니다. 차는 용인 시신가를 하천변 주차장에서 멈췄어요. 범인들은 박 씨의 핸드백을 뒤졌고 지갑엔 현금 2만 원과 신용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을 박 씨의 목에 감고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살해합니다. 두 사람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박 씨를 살해하기 9일 전이었던 4월 18일, 김경훈이 평소 알고 지내던 미용사 이 씨의 미용실에 찾아가 드라이브 겸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꼬시고 차에 태운 뒤 납치했죠. 이후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주차장으로 데려가 신용카드 2장과 현금 10만 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80만 원을 추가로 인출했고 피해자의 시신은 두 사람의 일터였던 골프장 인근 야산에 안매장합니다. 범행하는데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어요. 2명이나 죽였지만 세상은 조용했기 때문이죠. 박 씨를 죽인 바로 다음 날이었던 28일 밤 10시쯤 다시 차를 몰고 수원시 팔달구 공단 쪽으로 갑니다. 잠시 후 약간 앳돼 보이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20살의 이 씨였습니다. 수법은 전날과 같았죠. 하지만 이 씨는 순순히 따르지 않았고 김경훈이 그런 이 씨의 얼굴을 3-4번 가격해 쓰러뜨립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 씨는 지갑을 뺏겼어요. 생각보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별로 없자 더 화가 난 두 사람은 신갈 쪽 주차장으로 가 나일론 끈으로 그녀 역시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트렁크엔 이미 박 씨의 시신이 있었어요. 결국 뒷좌석 바닥에 이 씨를 아무렇게나 던져놨죠. 사람 셋을 죽여놓고도 손에 쥔 돈은 얼마 되지 않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위장 택시가 사람을 태우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돈벌이 면에서는 실망스럽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택시 표시 등을 떼고 술 취한 여성들을 노리기로 합니다. 범행은 곧바로 이어졌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새벽 5시가 됐을 즈음 수원시 권성구 메탄동 호텔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몸을 휘청이며 어깨동무를 하고 나오는 3명의 여성들이 눈에 들어왔죠. 수가 많은 게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어차피 취객이라 생각했고 잠시 후 차는 그녀들 앞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술 한잔 하자며 접근해 서로 몇 마디 나누다가 여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들이 뒷좌석에 오르자 발에 뭔가가 밟혔어요. 깜짝 놀랐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는 동생인데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거라며 둘러댔습니다. 그녀들도 술에 취해 있던 상태라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차에 오르자마자 바로 잠에 들었죠. 김경훈은 영동고속도로로 빠져나와 경기도 이천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깨웠어요. 잠에서 깬 여성들 앞에는 흉기를 든 남자들이 보였죠. 김경훈과 허재필은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고 고속도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쯤 차는 다시 오산 톨게이트 부근 갓길에 세워졌죠. 하늘은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고 갓길 옆에는 야트막한 야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살인마는 백미러로 공포에 떨고 있는 여자들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싱글벙글 웃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여자들을 보면서 막 뭐라 하면서 순서를 정하는 것 같았죠. 야, 너 내려. 허재필은 24살의 안씨를 차 밖으로 불러낸 뒤 야산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고 만신창이가 된 안씨를 데리고 내려오자 김경훈이 이어 22살의 정씨를 데리고 같은 장소로 올라갔어요. 허재필은 김경훈이 막 데리고 내려온 정씨를 끌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무자비한 연쇄강간이 끝나자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김경훈은 여태 그래왔듯 트렁크에서 나일론 끈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사지를 결박했습니다. 둘은 유일하게 성폭행하지 않았던 26살의 강씨를 먼저 죽였습니다. 목에 나일론 끈을 감고 둘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시기였죠.
서서히 죽어가는 강 씨를 보면서 안 씨와 정 씨는 극한의 공포에 울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하지만 곧 그들도 같은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살해됩니다. 김경훈과 허재필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시작했지만 갈수록 그들이 탐닉하기 시작한 건 강간과 살인이었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는 걸 보고 완전 범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다 완벽한 범행을 위해선 여러 개의 차 번호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살인한 여성 시신 내구를 그대로 뒷좌석에 포개 놓은 채로 다음 범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죠. 4월 30일 새벽 1시 김경훈의 차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야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주차된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오토바이를 탄 경비업체 직원이 호루라기를 불며 나타났습니다. 주차장 CCTV를 통해 이들의 행적을 유심히 살피다가 지체 없이 출동한 거였죠. 허재필은 들고 있던 렌치를 휘둘러 직원 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하지만 뒤이어 달려온 무술 유단자 직원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두 사람은 곧 진압당했습니다. 이어 직원들은 경찰을 불렀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명이었어요. 차 번호판 도둑이었기 때문에 좀도둑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경찰이 잠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를 틈타 김경훈과 허재필은 경찰차를 끌고 도망쳤어요. 약 200m를 달린 차량은 인근 야산에 멈춰섰죠. 곧바로 추격에 나선 직원들은 둘 중 한 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허재필이었어요. 그때 경비업체 직원의 무전기가 울렸죠. 차에서 여자들 시체 5구나 나왔다는 무전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달아난 김경훈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김경훈에겐 즉각 현상금이 걸렸어요. 전국의 수배령도 내렸죠. 방송과 신문은 이 충격적인 뉴스를 하루 종일 보도했습니다. 경찰의 총력 수사로 이튿날 바로 꼬리가 잡혔어요. 집이 있는 포항의 은신에 있던 김경훈은 형사들이 들이닥치자 칼로 자신의 목을 찔렀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로 가던 중 과다출혈로 도로 위에서 사망했지요. 김경훈의 사망 소식은 허재필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심적 부담은 배가 됐죠.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 된 허재필은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아야 했어요. 안 했다가 아니라 모른다로 일관했고 모든 책임을 김경훈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재필과 숨진 김경훈을 굳이 구분하지 않았어요. 범행이 김경훈의 제안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고 해도 피해자들을 살해함에 있어 허재필의 역할이 현저히 가벼웠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허재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사형이 확정되어 지금도 미집행 사형수로 수감 중입니다. 허재필과 김경훈의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3년 뒤였던 2005년 3월 17일 오후 3시경 분당경찰서로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곧 집에 들어온다고 했던 승무원인 27살의 최 씨가 하루가 지나도 귀가하지 않자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거죠. 최 씨는 실종 당일인 16일 새벽 1시 1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고 하지만 그 모습이 최 씨의 지인들이 마지막으로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정황상 단순 가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날 바로 수사팀을 구성했죠. 범죄를 당한 건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먼저 조회했고 그 결과 실종 당일 오전 6시 40분경 성남시에 있는 신구대학교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최 씨의 신용카드로 101만 원, 다음날 안산 지역에서도 400여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어요. 이런 식으로 최 씨의 카드에서 5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717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최 씨의 금품을 노리고 저지른 전형적인 강도살인 사건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던 중 3월 21일 오전 10시 15분
경기도 성남과 광주를 잇는 3번 국도변 제설함에서 제설함을 점검하려던 공익근무 요원에 의해 최 씨의 시신이 발견됐지요. 최 씨는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검은색 가디건과 청바지 차림 그대로였는데 한쪽으로 웅크린 자세로 제설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최 씨의 한쪽 하이힐이 벗겨져 있던 점을 주목해 사라진 하이힐을 찾아 나선 한편 범인이 최 씨의 카드로 돈을 인출할 때 찍혔을 CCTV 화면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어요. 그 결과 17일 오후 7시경 안산시 고잔동의 한 현금 인출기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돈을 인출하는 신장 175cm가량의 한 남성의 모습을 확보할 수 있었죠. 수사팀은 CCTV 화면에 찍힌 남성을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전국에 공개 수배를 하고 강도살인 전과자들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최 씨가 택시에 탄 후에 실종된 점을 주목했고 그 시각 최 씨를 태운 택시를 찾기 위해 탐문 수사를 계속했죠. 그러다가 한 택시기사로부터 사건 당일 최 씨와 유사한 여성을 정자동의 한 아파트 앞에 내려준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최 씨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납치되어 변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목격자를 찾아 나섰지만 최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는 새벽에도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납치 범죄가 일어나기엔 어려운 장소인데다가 외진 곳이 아니라서 최 씨가 여기서 누군가에게 납치됐다면 분명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하지만 최 씨가 납치되는 걸 봤다는 목격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제보한 택시기사의 차량 GPS를 확인했고 그 결과 택시 운행 기록이 최 씨가 택시에 탑승한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제보자의 택시에 탄 여성은 최 씨가 아니었어요. 결국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죠. 수사팀은 최 씨가 실종된 장소와 사체가 발견된 지점, 그리고 현금이 인출된 장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범인은 성남과 분당 인근에 상당한 지리감을 갖고 있는 인물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최 씨가 택시를 탄 이후에 행적이 묘연하다는 점이었어요. 이에 수사팀은 분당 지역에서 영업한 택시기사들 중 동일수법 전과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의심스러운 이들의 행적을 하나씩 추적해 용의자를 좁혀나갔지요. 사건 당일 영업한 택시들의 GPS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던 수사팀은 최 씨가 실종된 시간대와 장소가 일치하는 운행 기록을 보인 택시를 발견했는데요. 서둘러 그 택시를 몰던 운전자의 신상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수사팀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은 강도등 전과 구범인 민병일이었죠.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 후에도 태연히 택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달 28일 오후 4시 10분경 서현역 인근에서 민병일이 운행하던 택시를 찾아냈고 형사 2명이 승객으로 가장해 민병일의 택시에 탔고 민병일을 인근 파출소로 유인해 긴급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민병일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가 하면 몇 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그가 운행한 차량의 운행 기록과 그의 차량 조수석에 끼어있던 최 씨의 하이힐과 범행에 쓰인 운동화 끈을 증거물로 제시하자 갑자기 자포자기한 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2005년 3월 16일 사건이 일어난 날 최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민병일 택시에 탑승했고 술 기운에 무척 힘들어하며 택시 안에 구토를 했죠. 그걸 본 민병일이 뭐라고 하자 최 씨가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냈고 그 문제로 서로 말다툼이 있었어요. 물론 이건 민병일의 진술입니다. 그러다가 최 씨가 잠에 들었는데 안 그래도 기분이 잔뜩 상해 있던 민병일은 최 씨가 잠들자 범행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인적이 없는 탄천변 뒷길로 차를 몰았죠. 그리고 최 씨의 가방에서 카드를 훔쳤고 이후 죽이겠다고 위협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는데 자신의 얼굴을 본 최 씨가 신고할 걸 우려해서 결국 그녀의 목을 졸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최 씨가 살아 움직이자 다시 한번 운동화 끈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어요.
경찰은 민병일이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날 작정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봤어요. 민병일의 내면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던 범죄 심리와 사건 당일의 정황이 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게 경찰의 분석입니다. 민병일은 강도 등의 혐의로 전과구범이었는데 젊은 시절부터 수시로 교도소를 드나든 탓에 정상적이고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당연히 생활도 불안정했어요. 가정도 꾸리지 않고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아오던 그에게 유일한 낙은 경마였는데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월 100여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그는 대부분의 돈을 경마로 날렸죠. 모아놓은 돈도 없던 그는 경마에 빠져 항상 쪼들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최 씨를 태우게 됐는데 한바탕 말다툼까지 있었고 술에 취한 최 씨가 잠들어 버리자 돈이 아쉽던 차에 순간적으로 범행 욕구를 느낀 겁니다. 민병일은 최 씨의 카드를 이용해 인출한 700여만 원 중 일부를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인터넷 경마나 애인과의 유흥비로 날려먹었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어요. 비록 최 씨 사건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저지른 범행은 아니었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었죠. 특히 최 씨를 상대로 한 범행이 너무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 체포되지 않았다면 민병일은 이를 계기로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아 나섰을 가능성도 높았어요. 민병일은 2005년 11월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선고받은 직후 호송대기 중에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교도관 3명을 밀치고 법원 담장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수갑과 수임복을 착용하고 맨발로 도주했던 민병일은 성남지청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가정집 2층 베란다에서 트레이닝복과 운동화를 훔쳐 달아났어요. 도주 30분 뒤인 오후 3시 30분경 수정구 신흥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통화에는 실패했죠. 그리고 오후 4시경 중학교 동창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다가 거절당했어요. 오후 6시경에는 중원구 공영주차장 인근 소공원에서 세톱을 주운 뒤 약 4시간 동안 수갑을 잘라 수갑을 풀었고 공원을 나온 민병일은 다른 친구에게 옷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약 1시간 30분 뒤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 집 근처에 갔다가 경찰에 다시 검거됐습니다. 민병일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도 수감 중입니다. 택시를 이용한 끔찍한 범죄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었어요. 1994년에도 일어났었죠. 하지만 1994년에도 어제필과 김경은의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택시 범죄 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3년 뒤였던 2005년 민병일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당국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전과자들에게 2년간 택시기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 법률을 만들었고 이후 몇 번의 법 개정으로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났어요. 면허 취득 시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등 진전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전과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범죄와는 전혀 관련 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혹시 모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택시기사 자격 제한에 대한 법률을 조금 더 강력하게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1994년 9월 27일 스스로 인간이길 거부했던 지존파를 검거해 유명해졌던 서울 서초경찰서로 한 남자가 자수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조서를 쓰기 전에 지존파보다 더한 놈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니 기자를 먼저 불러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존파와 자신을 비교하고 싶다며 지존파와 같은 감방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 남자는 바랐던 것과 같이 지존파 못지않게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그의 이름은 온보현.
사건 당시 38살이었죠. 옴보연은 전북 김제군에서 오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해서 학령 미달로 군대도 면제됐어요. 어릴 때 온순하고 착했던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예쁨을 많이 받았지만 그의 삶에서 문제가 됐던 건 폭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자랐죠. 24살이 되던 때 결국 분노가 폭발했고 아버지와 심하게 싸운 뒤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는 혈서를 쓰고 집을 나와 서울 수유리로 왔어요. 그가 집을 나온 지 3년 만에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로 인한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옴보연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졌죠. 서울로 올라온 그는 공사판에서 노동을 하는 등 막일을 하다가 택시회사에 들어갔고 이후 채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가족, 친구, 친척들과 연락을 끊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어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1994년 8월 옴보연은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약 20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를 보고 더 화가 났죠. 이때부터 살인 계획을 세웠고 숙부 집에서 4일 동안 지내면서 이웃으로부터 삽과 낫을 빌려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 구덩이를 팠어요. 숙부는 그가 선산에 벌초를 한다고 생각하고 기특하게 여겼죠. 그리고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세우려고 살인 수첩까지 장만합니다. 구체적인 살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그가 전에 했던 택시기사 일을 떠올렸고 차고에 세워져 있던 강북 수유리의 국제운수 소속의 서울 1바 1287 스텔라 차량을 절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사리 쪽으로 이동해 대진운수 경기 1바 1237로 번호판을 위조했죠. 당시에는 가공이 쉬운 납으로 만들어진 번호판을 사용했던 시대라 안 그래도 차량 번호판 위조가 성행했던 시기였습니다. 1994년 8월 28일경 옴보연은 강동구 암사동 사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태웠죠.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학생증을 뺏은 뒤 야산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옴보연이 차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크게 외치면서 영동고속도로 이천 부근에서 도망칩니다. 옴보연은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녀를 뒤쫓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9월 1일 옴보연은 한동안 숨어 지내다가 곤지암 주차장에서 에스페로 차량의 택시를 훔쳤고 택시회사 이름과 번호판을 바꾸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거리로 나갔죠. 새벽 1시에서 3시경 43세의 권모 씨를 차에 태워 구리 안산고속도로 입구에서 성폭행을 한 차례 한 뒤 그의 고향 쪽인 김제 영천마을 야산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앞서 파놓았던 구덩이 옆에서 한 차례 더 성폭행을 합니다. 그 후 옴보연은 피해자의 입과 팔 그리고 다리를 포박한 뒤 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권 씨는 그가 숲 근처에서 잠깐 잠을 자는 사이에 도주해서 인근에 위치했던 공사장의 인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한편 잠에서 깨고 난 뒤 권 씨가 도주한 사실을 깨달은 옴보연은 그날 아침까지 숨어 있었는데 경찰이 그가 운전하던 택시를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본 후에 그날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내용은 옴보연의 살인 일지에 쓰여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나의 범죄 행각은 전혀 모르는가? 김제경찰서 바보 녀석들 라고 말이죠. 이후 경찰은 지난 5년간 수유리 근처에서 일했던 모든 택시기사들의 이력서를 수집했고 피해자와 대주신문을 통해 범인을 확정짓고 범인의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9일 뒤 옴보연은 저녁 8시 30분경에 서울 독산동 부근에서 호텔 종업원이었던 21살의 엄씨를 태웠어요. 옴보연은
올림픽대로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서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야산으로 끌고 갔죠. 거기에서 성폭행을 2번이나 하고 피해자를 나무에 포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를 죽이지 않은 채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말한 뒤 2차 범행을 하러 야산을 내려갔어요. 아주 다행히도 이 틈을 타 피해자는 포박을 풀고 도주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녁 8시 30분경 양재동 부근에서 회사원이었던 26살의 허 씨를 태웁니다. 서초 톨게이트 부근에서 허 씨를 칼로 위협했고 전날 피해자를 포박해놨던 야산으로 끌고 갔는데요. 포박해놨던 엄 씨가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3번이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에 분노가 가득 찼죠. 허 씨를 나무에 묶고 검은 비닐봉지로 얼굴을 가린 뒤 허 씨를 시험합니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떠난 척 10m 밖에서 허 씨를 지켜봤죠. 온보연이 주위에 없는 것 같자 허 씨는 소리를 지르면서 포박을 풀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허 씨의 얼굴, 무릎, 다리 등을 삽으로 끔찍하게 폭행한 뒤 도주했어요. 상처가 심했던 허 씨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됐죠. 더 안타까웠던 건 허 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어요. 범행 현장에서 벗어난 온보연은 신한은행 풍납동 지점에서 허 씨의 외환은행 카드를 이용해서 61만 원을 인출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CCTV에 찍히면서 9월 27일 전국에 지명수배되는 계기가 됐죠. 온보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또 다음날 강동구 천호동 사거리 부근에서 회사원이었던 19살의 노 씨를 태웁니다.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한 뒤에 노 씨를 칼로 위협해서 김천시에 위치한 여관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어요. 노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고 차분하게 행동했죠. 이때 온보연은 피해자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을 하면서 홀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노 씨의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고 다음날 새벽 노 씨를 고덕동에 위치한 집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노 씨를 데려다 준 9월 14일 가락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H모 특수학교에 근무하던 24살의 교사 박 씨를 태웠죠. 가락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했는데 되려 박 씨가 온보연의 손목을 잡고 핸들을 꺾는 등 심하게 반항합니다. 이에 극도로 흥분한 온보연은 박 씨의 허벅지와 배 등을 수차례 칼로 찔렀어요. 이 과정에서 온보연은 흉기에 자신의 손을 베이게 됩니다. 이미 많은 곳에 자상을 낸 온보연은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도로변으로 이동해서 박 씨의 배를 힘껏 찔렀고 그곳에 시신을 유기했죠. 이후에 상처를 치료하고 운신하기 위해서 서울 천호동에 위치한 모 여관 3층의 구석진 방에서 13일 동안 숨어 지냅니다. 손을 베인 온보연은 범행을 중단했는데요. 이전까지 겪을 수 없었던 피해자의 심한 반항으로 본디 소심하고 용기가 부족했던 온보연은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의욕을 잃게 됐죠.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는 마지막 희생자였던 박 씨의 거룩한 희생이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당시 경찰은 여전히 온보연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였던 박 씨는 실종 13일 만에 사체로 발견됐죠. 며칠 후인 1994년 9월 20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가 검거됩니다. 이어서 온보연과 관련된 강력범죄 사건도 공개수사가 시작됐죠. 대대적인 공개수배와 더불어 그가 택시기사이자 범행의 택시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불신검문 수사가 시작됐어요. 공개수배가 되던 날 온보연이 서초경찰서에 자수하러 온 겁니다. 1994년 10월 31일 서울지검 강력부 박충근 검사는 온보연이 훔친 택시를 이용해 부녀자 6명을 납치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들어
그를 구속했고 기소한 지 18일 만에 사형을 구형했죠. 피고인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사회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과대망상과 자기과시욕에 빠진 살인마일 뿐이다. 두 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정조를 유린한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고 온보연이 상고를 포기해 사형이 확정됩니다. 1995년 11월 2일 지존파 등 19명과 함께 온보연의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온보연은 자신과 같은 흉악범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범죄자들에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주고 형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실험용으로 필요한데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 해소와 영국의 콜린 아일랜드라는 연쇄살인마처럼 유명세를 얻는 거였죠. 그는 아들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아버지가 다시는 고향에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 당시 오늘 신문에 내 기사가 탑이냐 지존파가 탑이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지존파에 대해 집요한 경쟁 심리를 표출했어요. 그가 작성한 살인일지에도 지존파를 언급하면서 지존파는 6명에서 5명을 죽였지만 나는 혼자 2명을 살해했으니까 계산해보면 내가 지존파보다 더 세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온보연의 살해는 여성에 대한 깊은 분노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성장해서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마의 보편적인 사례라고 하죠. 어머니의 자살과 집을 떠나기 전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해 여자가 미워졌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사건 이후 번호판 위조가 쉽다는 점 때문에 교통부 안전관리국에서 번호판 양식을 개정했어요. 사건 당시에나 지금이나 경찰이 많이 무능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 전국 경찰서가 공조 수사만 했어도 사건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을 피력했죠. 특히 세 번째 피해자인 엄씨가 횡성 야산에서 도망쳤을 때 경찰 수사의 기본인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온다를 강가한 데다 온보연은 엄씨에게 친구를 데리고 돌아온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그 장소에서 잠복 수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비판했어요. 또 당시 실종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다루던 경찰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차 살해 피해자이자 마지막 피해자인 박 씨의 부모에 따르면 실종된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단순 치적 문제로 인한 가출로 여기면서 무시했다고 했죠. 2009년 부녀자 연쇄 납치 살인마 강호순의 검거 이전에는 성인 여성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단정하고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장기 실종 및 미제 사건이 된 경우가 많았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경찰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한 명의 경찰관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약 393명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담당해야 하는 인구수도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에서 사직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대한민국의 인구수도 저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경찰분들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인생의 힘듦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내 나이만큼 사람들을 죽이겠다 결심했던 온보연의 잔인한 살인행위는 다행히 멈춰졌지만 온보연 때문에 이유도 없이 처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